자, 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최정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국내외 소식을 바탕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다뤄보고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미국 이란 전쟁입니다. 이게 스케일이 작은 전쟁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적은 전쟁도 아니긴 합니다. 이번 영상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란 전쟁이 왜 쟁점이 되었는가? 두 번째, 한국 증시는 왜 많이 떨어졌게 되었는가? 세 번째, 향간에 이 걱정이 많은 오일 쇼크 문제. 자, 그 1970년대 사건과 대조가 되겠지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걸까?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 이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러브 전쟁 수준의 스케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인접한 국가 간의 전쟁도 아니고요. 러브 전쟁은요, 유럽과 미국이 한편이죠. 그리고 거대한 러시아, 이렇게 싸웠던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을 수 있는 게 미국 이란 전쟁은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절대 가볍지 않은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러우 전쟁 당시에도요, 처음엔 뭐 농산품이나 뭐 유럽 내 원유나 아니면 그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 이게 급등이 처음에 있었고요. 전쟁 직후에는 초기에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통계에서 한번 보듯이요. 역시 전쟁 후에 주식시장은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요. 심약한 사람들 있죠. 도망차라는 말이 난무하는 장이 되죠. 역시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을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말씀드리자면 속된 말로 심장이 약한 사람 병원에 가야죠. 심장이 약하면 주식은 언제든지 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통계를 보시면요. 뭐 핵심 결론은 그렇게 하락을 했다가 1년 후에 다시 보니까 결국 말아 올리고 회복했더라. 그것도 3%씩이나. 만약에 주식을 저점에 샀다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다면 1년 후에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누구는 투자에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는 것일까요? 자, 2차 대전 이후 이 86년간의 통계죠, 이게. 참 유구한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소비를 하는 이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요. 이때부터 2차 대전 직후부터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요. 단기 공포와 장기 회복의 패턴이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증시 폭락을 보면요. 처음에는 많이 가슴이 두근거리실 겁니다. 참 우리의 본능이죠. 머리론 알아도 행동은 안 되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원유에 대한 타격이 꽤 심합니다.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요, 15%가 채 안 됩니다. 85%에 달하는 에너지를요, 수입을 해옵니다. 그 중에서 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 정유나 석유화학 이런 곳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중국한테 많이 점유율을 뺏기긴 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원유 자체가. 원유는 거의 70%를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 90%가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원유의 9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거죠.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만도 합니다. 근데 옆 나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이요. 중국으로 흘러가는 원유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자, 근데 뭐 이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 이 중국이요. 에너지 자급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상당 부분은 재생에너지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공업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유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원유를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다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겠지요. 자, 근데 지금은 좀 짜증나게도
이란이 중국의 선박만 통과를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떨어진 더 큰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급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랐으니까 급락이 있는 거죠. 전쟁은 핑계죠. 이익 실현한 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학개미와 B2의 위험성. 자, 여기 뉴스에서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올렸던 뉴스에서도요. 주식을 팔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은요. 첫 번째, B2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진짜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시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B2를 했다면요. 이 빚을 내면요. 자동으로 심장이 약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봤겠지만 이 폭락이 있으면요. 주식이 그냥 뭔지 모르게 팔고 싶어져요. 이 공포 매도의 함정 같은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요. 마음은 왠지 팔고 싶은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죠. 이 위험 회피라는 게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공포라는 것도요. 마진이나 레버리지가 플러스가 된다면 더 취약해집니다. 자, 이런 자료 보지 않아도 결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막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모르죠 그게. 근데 그냥 통계적으로 보자면 1년 뒤에는요. 주식이 더 올라 있다. 다른 자산들이 다 올라는 있다. 평균 3% 정도 올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하이베타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산엔 마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코인. 제가 마진 거래나 이런 거요. 뭐 혐오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진을 하실 거면요. 적어도 청산당하는 수준으로 많이 하면요. 인생이 참 고달파지겠죠.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자, 만약에 하신다면 뭐 저는 총 자산의 한 10% 20% 정도만 마진을 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대의 쟁점 중에 하나는요.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거든요. 근데 1970년대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표가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전쟁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말이 이스라엘이죠. 사실 유럽하고 미국의 연합이죠. 자, 그 나라들과 이 중동의 원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아니면 원유가 나오는 그 국가 주변에 거대 항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아주 국제전에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연루되어 있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이 당시에. 그리고 이때는요. 오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대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지금은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국소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중동 국가들도 다 분열이 되어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된 거라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중동 땅에다 알박기를 한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또한 이란은요, 전 세계 원유 물량의 한 3% 수준밖에 안 돼요. 원래부터 원유 거래를요, 미국이 오래전부터 막아왔던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지하 경제에서는 몰래 거래는 많이 했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천연가스 및 원유 사례를 보듯이요. 유럽으로 훨씬 에너지 패권적인 경향이 있던 러시아도요. 전쟁 초기에는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정상화가 되었죠. 뭐 물론 그 정상화도요. 되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미국의 의향 및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되게 중요하죠. 자, 미국의 의향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심이고 메인이죠. 이분이 참 선이 굵은 분이세요. 이번 전쟁의 의도도 중동에서의 지배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란은 석유 자원이 넘쳐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를 떨어뜨려서 인플레를 잡고 싶어 하죠. 자, 그리고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요. 전쟁의 성과를 내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지 마가 진영에 여론을 결집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원유도 거의 안 나는 아프간을 침공해서요. 재선을 이루어낸 부시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 대통령 부자는 참 중동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분상 왠지 이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의 석유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것도 큰 포석이겠죠. 이란이 매장량이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베네수엘라도요.
마두로 딱 잡아가지고 픽 해가지고 딱 그냥 없애버렸죠. 베네수엘라도 성공을 했으니 이란도 될 거다 이렇게 어깨뽕이 좀 뿜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번 선거에서 지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좋지가 않죠. 이란 전쟁 때문에 좋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무조건 필패니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겠죠. 물론 이제 전쟁은 뭐 아니면 도니까 좀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요. 이 전쟁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요. 성과가 나오지 않던 간에 전쟁이 오래 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어지면요 선거에 좋지도 않죠. 전 정신승리를 해서라도 이 승전을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싶기도 하고요. 미국이 또 진리도 없겠죠. 자, 그러나 이란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가 되면요 인플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산의 가격이거든요. 인플레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요 미국 시민들의 큰 자산 중에 하나는 주식이죠. 이 주식 가격을 꼭 이렇게 상승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선거에 필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플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아마 5월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요 그 안까지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단기 충격과 장기적 회복에 상저하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은 거죠. 증시 폭락이나 환율 급등, 유가가 폭등한다든지 인플레 우려 등 하락 요인이 분명히 있죠. 당분간은 괴롭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장기 회복의 역사를 믿고 가는 거죠. 이 주식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제일 마음도 편하고요. 또 실제로 이 표에 나와 있듯이 결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이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 때가 되면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신산업.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조기 종전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산업들에 대한 펀딩은요. 지속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런 산업을 지금 밀어주지는 않고 있죠. 그래도 가격이 낮을 때 꼭 이 자산들을 사놔야 하는 거죠. 특히 에너지 산업 주식들 있죠. 이게 수혜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 지금 주가가 다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코스피가 삼전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올랐는데요. 2차전지 배터리는요.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캐즈미니 뭐니 하면서 지금 가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배터리 산업도 같이 좋아지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전기차 또한 그렇겠죠? 저는 이 빅테크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특히 전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테슬람이라고 하죠. 자, 물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회사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기름값이 오르면요. 전기차로의 소비자 이동이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더. 저는 비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금도 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코인 가격이 어떻습니까? 되게 처참하다 못해 영하 20도의 냉골에 있는 상태죠.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산이라는 건 쌀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이 방산주 같은 거나 원유 파생 상품 같은 것도 좋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 길로 들어가는 게 이 높은 변동성의 파도 속으로 몸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심심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물음표 달아놨죠. 전쟁이 지속된다면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겠죠. 방산주나 정유주가요. 근데 이걸로 베팅을 한다면 만약에 트레이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아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든 간에 그냥 성견지명이라는 게요. 원래 자산이라는 게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필요한 거죠. 만약 전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봅니다. 뭐 전략이라고 해서요. 뭐 사실 제가 대단한 전략 얘기를 할 건 아닌데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자, 당연히 패닉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혜주도 잘 보고 장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쌀 때 사야 된다. 그래야지 큰 수익이 난다. 저는 사실 요즘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아,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요럴 때야말로 나중에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옛날 차트를 보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장이니까요. 올해까지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전 떨어지면 계속 살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B2, 이 B2. 워낙 많이 B2를 하시기에 레버리지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율이죠. 뭐 저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뭐 이것도 투자의 방법이니까요. 총 자산에서 일정 비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산 당했을 때 속쓰림이란 참 이거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첫 영상이었는데요. 좀 말이 길어졌죠? 주제는 단순합니다. 주식 폭락했다고 너무 쫄지 말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좀 간단한 주제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첫 영상이니까요. 다음부터는 뭔가 제가 자산을 픽업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목에 대한 포커스도 한번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정보 전달 위주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투자 추천도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